지구에는 과학이 발전한 지금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뱀장어입니다. 뱀장어는 강에서 성장하지만 성체가 되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를 향해 떠납니다.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뱀장어가 산란하는 해역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뱀장어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류는 뱀장어를 오랫동안 연구했고 지금 양식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양식은 자연에서 태어난 어린 뱀장어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즉 야생 뱀장어들이 바다에서 정확히 어떻게 만나고 어떤 신호로 번식을 시작하는지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입니다. 재밌는 부분은 저번에 소개한 연어와 달리 뱀장어는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향하고 뱀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나 강으로 향합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뱀장어지만 과학은 아직도 그 비밀을 모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이 뭘 것 같나요? 상어? 사자? 아니면 독사? 놀랍게도 정답은 바로 모기입니다. 작고 약해 보이는 이 곤충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동물로 추정됩니다. 모기가 무서운 이유는 직접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피를 빨면서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기 때문이죠.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병, 지카 바이러스. 특히 말라리아는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명 이상이 모기를 통해 퍼지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보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모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열대 지역에서는 지금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기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질병으로 옮기는 매개체입니다. 상어보다 위험하고 사자보다 치명적인 존재.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 그 주인공은 바로 대왕고래입니다. 성체 대왕고래는 길이 약 30m, 몸무게는 200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10층 건물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과 비슷한 길이죠.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했던 어떤 동물보다 거대한 몸집이죠. 심장만 해도 작은 자동차 크기이며 혈관 일부는 사람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굵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대왕고래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새끼 대왕고래는 태어날 때부터 길이가 약 7m, 몸무게는 약 2에서 3톤에 달합니다. 웬만한 성체의 코끼리와 맞먹는 크기죠. 사람으로 치면 아기가 아니라 이미 거대한 트럭 한 대의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새끼 대왕고래는 아직 아기에 불과합니다. 어미의 젖을 먹으며 하루에 수십 킬로그램씩 몸무게가 늘어나고 몇 달 만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대한 동물,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코끼리만한 아기, 그것이 바로 대왕고래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바로 치타입니다. 치타는 최고 시속 약 100km 이상 달릴 수 있어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동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타는 정지 상태에서 단 몇 초 만에 시속 80km 가까이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가속력 덕분에 먹잇감이랑 순식간에 거리를 좁힐 수 있죠. 또한 긴 꼬리는 고속주행 중 방향을 바꿀 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핸들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몸을 안정적으로 제어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타는 이런 속도를 오래 유지 못합니다. 전력 질주는 보통 20에서 30초가 한계이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실패하면 다음 기회를 위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성공하더라도 많이 지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먹잇감을 빼앗기는 경우도 많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맞지만 가장 완벽한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강에서 태어난 물고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어린 연어는 강을 떠나 넓은 바다를 향합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성장하며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산란 시기가 되면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수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연어가 강물의 냄새를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맡았던 강의 냄새를 기억했다가 성체가 된 뒤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오르며 급류를 뛰어넘고 폭포까지 넘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태어난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산란은 마친 뒤 대부분 연어는 생을 마감합니다. 죽은 연어는 강 주변의 생태계에 중요한 영양분이 됩니다. 곰이나 독수리가 연어를 잡아 숲으로 가져가 먹고 남은 영양분이 토양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연어가 많은 강 주변 숲은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치고 급류와 폭포를 넘어 결국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연어. 어쩌면 연어는 자연이 만든 가장 집념이 강한 특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은폐의 귀재 카멜레온, 몸색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카멜레온은 숨기 위해서만 색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카멜레온의 색 변화는 감정과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화가 나거나 위협을 느끼거나 짝을 찾을 때에도 몸색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카멜레온은 어떻게 순식간에 색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피부 속 색소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피부 아래에 있는 특별한 세포에 있습니다. 이 세포의 이름은 이리도포어입니다. 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나노 결정체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결정체들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멜레온이 흥분하거나 자극을 받으면 결정체 사이의 간격이 변합니다. 그러면 빛이 반사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 결과 초록색이 노란색으로, 노란색이 주황색으로, 때로는 붉은색으로까지 바뀌게 됩니다. 즉 카멜레온은 물감을 섞듯 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을 조절해 색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광학장치와도 같습니다. 카멜레온의 색 변화는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자연이 만든 살아있는 나노 기술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평화로운 동물로 불리는 카피바라. 오리와 함께 있어도 고양이와 함께 있어도 심지어 다른 동물들이 등에 올라타도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카피바라가 어떤 동물에게도 공격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카피바라도 야생에서는 제규어, 퓨마, 아나콘다 같은 포식자들한테 사냥당합니다. 심지어 카피바라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유명한 악어도 상황에 따라선 카피바라를 공격하거나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카피바라가 동물계의 평화주의자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다른 동물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영역 다툼도 비교적 적고 무리 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죠. 그래서 새나 오리, 거북이, 원숭이 같은 동물들은 카피바라의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카피바라가 특별한 이유는 모든 동물들과 친해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 온순한 성격 때문이죠. 모든 동물과 친구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동물, 그것이 바로 카피바라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빠른 사냥꾼 중 하나, 바로 송골매입니다. 송골매는 평소에 매우 빠르게 날지만 사냥할 때는 엄청난 속도로 급강합니다. 그 속도는 무려 시속 300km 이상. 동물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골매는 높은 하늘에서 먹잇감을 발견하면 날개를 접고 총알처럼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으로 순식간에 사냥을 끝내버립니다. 심지어 너무 빠른 속도를 견디기 위해 몸 구조 자체가 특별하게 진화했습니다. 코 속에는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구조가 있어 급하강 중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력도 엄청나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작은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작고 날렵한 몸,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정확한 사냥 실력까지. 그래서 송골매는 지금도 하늘 최고의 사냥꾼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해마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아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임신과 출산을 수컷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암컷은 알을 만들고 그 알을 수컷 육아주머니로 전달합니다. 그 안에서 수컷의 정자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수컷은 육아주머니 안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며 아기 해마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출산의 순간이 오면 수컷은 몸을 강하게 수축시켜 아기 해마들을 바다로 내보냅니다. 한 번에 태어나는 수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2,000마리 이상 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태어나지만 성체가 될 때까지 살아남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물고기나 다른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생명을 세상에 보내지만 실제로 살아남은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개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수컷이 임신하는 동물, 한 번에 2,000마리를 태어나지만 살아남는 것은 몇 마리뿐. 자연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이 강한 지상동물은 코브라도 전갈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손바닥보다 작은 개구리입니다. 그 이름은 황금 독개구리. 주로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에 서식하며 선명한 노란색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색은 자신을 숨기기 위한 색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황금독개구리의 피부에는 바트라코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이 존재합니다. 이 독은 신경세포의 스위치를 꺼지지 않게 만들어 근육과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황금독개구리 한 마리가 가진 독이 수많은 동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황금독개구리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황금 독개구리는 독침도 없고 이빨로 독을 주입하지도 않습니다. 독은 피부에만 존재하며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 길이는 겨우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황금 독개구리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경고장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키 큰 육상동물, 바로 기린입니다. 기린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엄청나게 긴 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린의 목뼈 개수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도 7개, 기린도 7개입니다. 차이는 개수가 아니라 크기입니다. 기린은 각각 목뼈가 엄청나게 길게 발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린의 심장은 무게가 약 10kg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큽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심장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린은 뇌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매우 강한 혈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린의 혈압은 사람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마실 때 어떨까요? 고개를 숙이면 엄청난 양의 피가 머리로 몰릴 것 같죠. 하지만 기린의 혈관에는 특별한 압력 조절 구조가 있어 뇌를 보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자연이 만든 정교한 혈압 조절 시스템 중 하나로 봅니다. 긴목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기린의 몸 전체가 특별하게 진화한 것입니다. 어쩌면 기린의 가장 놀라운 점은 긴목이 아니라 그 긴목을 가능하게 만든 몸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강아지는 왜 꼬리를 흔들까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꼬리는 강아지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기쁨, 흥분, 경계심, 불안함까지 다양한 감정의 꼬리를 움직임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꼬리를 크게 흔드는 것은 반가움과 기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꼬리 흔들기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꼬리를 높게 세우고 빠르게 흔들면 흥분하거나 경계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꼬리를 낮게 내린 채 흔들면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꼬리를 오른쪽으로 더 크게 흔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왼쪽으로 더 많이 흔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강아지 꼬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인 셈입니다. 다음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든다면 얼마나 흔드는지보다 왜 흔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에게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먼저 코끼리의 코는 무려 4만 개가 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나무를 밀어낼 만큼 강하면서도 작은 물건 하나 집을 만큼 섬세합니다. 코끼리의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 속에는 굵은 혈관들이 열을 식히기 때문에 거대한 천연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코끼리는 발끝으로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달되는 진동도 감지하며 멀리 있는 무리와 서로 소통합니다. 이 거대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약 150kg이 넘는 식물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놀라운 것은 힘도 크기도 아닙니다. 코끼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족과 무리를 기억하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며 죽은 동료의 뼈를 만지거나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행동도 여러 차례 관찰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만의 감정이 아니라 동물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고양이가 앞발로 이불이나 집사의 몸을 번갈아 누르는 행동, 우리는 흔히 꾹꾹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동은 사실 아기 고양이 시절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의 젖을 먹을 때 앞발로 어미의 배를 꾹꾹 누르며 젖이 잘 나오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집사에게 꾹꾹이라 한다는 것은 신뢰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고양이 발바닥에는 냄새를 분비하는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꾹꾹이를 하며 자신의 냄새를 남겨 이곳은 내가 좋아하는 곳이라고 표시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고양이의 꾹꾹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안정감, 그리고 본능적인 영역 표시가 함께 담긴 행동인 셈입니다. 어쩌면 고양이는 오늘도 말 대신 꾹꾹이로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절, 약 2억 년 전, 이미 악어의 조상들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의 악어는 그 시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은 동물은 아닙니다. 악어도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긴 주둥이와 강력한 턱, 물과 육지를 오가는 생활 방식 같은 기본적인 특징은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형태적 안정성의 사례로 설명합니다. 이미 생존에 매우 효율적인 설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큰 형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죠. 강력한 사냥 능력, 낮은 에너지 소비,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까지 이미 생존에는 매우 유리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화가 멈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환경 변화 속에서도 기본 설계가 살아남을 만큼 뛰어났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공룡은 사라졌지만 악어는 여전히 강과 늪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룡 시대가 남긴 가장 오래된 생존자 중 하나인 악어.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았습니다. 상어는 공룡보다 오래된 생물입니다. 과학자들은 약 4억 년 전 지층에서 초기 상어의 이빨과 비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기는 공룡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당시 상어는 지금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미 바다의 포식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어의 몸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 뼈 화석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빨 화석이 발견되면서 상어의 계통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어는 지구 대멸종에도 여러 번 버텨냈습니다. 약 2억 5천만 년 전 지구 생물 대부분 사라진 대멸종 이후에도 살아남았고, 공룡이 멸종한 이후에도 계속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생존자를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상어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수억 년 동안 살아남은 지구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펭귄은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하지만 펭귄의 육아는 어떤 새보다도 특별합니다. 새끼가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번갈아 먹이를 구하고 번갈아 곁을 지키며 함께 새끼를 돌봅니다. 마치 부모가 교대 근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부모는 안심하고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떠납니다. 그동안 새끼들은 크래쉬라는 집단에 모여 함께 생활합니다. 사람의 어린이집처럼 여러 마리 새끼가 함께 지내며 추위를 견디고 천적도 함께 경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오면 수백 수천 마리 새끼들 사이에서도 자기 새끼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얼굴이 아니라 서로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펭귄은 새끼를 혼자 키우지 않았습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협동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지는 못했지만 함께 살아가는 방법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새였습니다. 바다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돌고래에게 더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돌고래는 각자의 휘바람 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개체를 그 소리로 구별합니다. 마치 사람의 이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을 자는 방식입니다. 돌고래는 숨을 의식적으로 쉬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잠을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뇌만 번갈아 쉬는 방구 수면을 합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돌고래는 초음파를 발사한 뒤 되돌아오는 소리를 분석해 물체의 거리와 크기, 심지어 형태까지 파악합니다. 이 능력을 방향정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고래는 놀라운 기억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함께 지냈던 돌고래의 휘파람 소리를 기억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돌고래는 이름을 부르고 한쪽 뇌만 잠들며 초음파로 세상을 인식하는 지구에서 가장 독특한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알을 낳는 포유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오리 너구리입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은 이 동물은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리의 부리, 수달 같은 몸, 비버를 닮은 꼬리까지 마치 여러 동물을 이어붙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오리 너구리는 포유류인데도 새처럼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부화한 새끼에게는 포유류처럼 젖을 먹여 키웁니다. 알을 낳는 포유류라니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예외인 셈입니다. 오리 너구리는 부리에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도 주변 생물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먹이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기를 느끼고 정확한 위치까지 찾아냅니다. 심지어 수컷 뒷발에는 독을 가진 발톱까지 존재합니다. 알을 낳고 젖을 먹이고 전기를 감지하며 독까지 가진 포유류.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리 너구리는 진화가 만든 실수가 아니라 진화가 만든 가장 독특한 걸작이라고. 어쩌면 지구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은 상상 속 괴물이 아니라 바로 오리 너구리일지도 모릅니다.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귀여운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레서 판다입니다. 빨간 털과 동그란 얼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레서 판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번식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혼자 생활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지킵니다. 또한 나무 타기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발목이 매우 유연해서 나무를 거꾸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레서 판다는 주로 대나무를 먹지만 분류상 육식동물 계통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끔 과일이나 곤충, 새의 알 등을 먹기도 합니다. 낮에는 주로 나무 위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잠을 잡니다. 하루 절반 이상을 쉬거나 잠자는 데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에는 긴 꼬리를 몸에 감아 마치 담요처럼 사용합니다. 귀엽게만 보이지만 화가 나거나 위협을 느끼면 갑자기 뒷발로 일어서서 앞발을 들고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서 판다는 현재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레서 판다는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귀여움일지도 모릅니다. 문어의 심장은 몇 개일까요? 정답은 3개입니다. 2개는 아가미로 혈액을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몸 전체의 혈액을 순환시키죠.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 문어는 헤엄칠 때 메인 심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오래 헤엄치지도 못하고 금방 지쳐버리죠. 대신 바닥을 기어다니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문어의 피 색깔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무려 파란색. 인간은 철성분 혈액을 사용하지만 문어는 구리 성분의 헤모시아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특히 놀라는 건 문어의 지능입니다. 문어는 병뚜껑을 열고 미로를 기억하고 심지어 사람 얼굴까지 구분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장 3개, 파란 피, 그리고 외계 생물 같은 지능까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문어를 바다의 외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총을 쏘는 것처럼 사냥하는 새우가 있습니다. 바로 권총새우입니다. 이 작은 새우는 한쪽 집게발에 엄청난 속도를 닫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그 위력은 너무 강해서 작은 물고기나 먹이를 순간적으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집게발이 만들어낸 기포가 터지는 순간 온도가 수천 도까지 치솟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태양 표면 온도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을 이루는 순간적인 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권총새우는 총알도 없고 화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 작은 새우에게 충격파를 발사하는 무기를 준 셈입니다. 몸 길이는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바다에서는 작은 저격수나 다름없습니다. 헷갈리시겠지만 권총새우와 멘티스 새우는 다른 생물입니다. 권총새우는 충격파를 발사하고 멘티스 새우는 초고속 펀치를 날립니다. 멘티스 새우는 다음에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권총새우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사냥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올빼미를 떠올리면 대부분 뛰어난 야간 시력, 조용하게 날 수 있게 하는 날개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올빼미의 진짜 무기는 눈과 날개가 아니었습니다. 올빼미는 어두운 밤에 먹잇감이 보이지 않아도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풀숲에 숨어있는 쥐도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올빼미는 소리를 매우 잘 듣습니다. 그 이유는 양쪽의 귀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 귀의 높이가 비슷하지만 올빼미는 한쪽 귀가 더 높고 다른 쪽 귀가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의 둥근 깃털은 소리를 귀 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올빼미가 먹잇감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소리만 듣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올빼미를 야간 시력이 좋은 새, 조용히 날 수 있는 새로 알고 있지만 사실 올빼미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청각 사냥꾼 중 하나였습니다. 올빼미는 밤을 보는 사냥꾼이 아니라 밤을 듣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동물이 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과학자들은 불멸에 가까운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불멸의 해파리입니다. 학명은 트리톱시스 도르니입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작은 해파리지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물들은 태어나고 성장한 뒤 늙어서 죽습니다. 하지만 이 해파리는 다릅니다. 상처를 입거나 굶주림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체 상태에서 다시 어린 시절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세포 역분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세포는 근육세포나 신경세포처럼 한번 역할이 정해지면 다른 세포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파리는 이미 역할이 정해진 세포를 다시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말이죠. 이후 다시 성장 과정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노화로 인한 죽음은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거나 질병에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만 놓고 본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불멸에 가까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꿈꾸는 젊음의 비밀은 이 작은 해파리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에는 주먹 한 방으로 먹잇감을 기절시키는 무시무시한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멘티스 새우입니다. 이름은 새우이지만 사실 바다의 최강 파이터에 가깝습니다. 멘티스 새우의 앞다리는 스프링처럼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듯이 튀어나갑니다. 앞다리의 시속은 약 70에서 80km 수준으로 순간 가속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가속도는 매우 커서 총알에 비견될 정도의 가속도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작은 갑각류나 조개 껍데기를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멘티스 새우의 진짜 능력은 주먹만이 아닙니다.
이 생물의 눈은 동물계에서도 가장 놀라운 눈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보통 세 가지 색을 구별하지만 멘티스 새우는 훨씬 다양한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볼 수 없는 편광까지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펀치, 그리고 믿기 힘든 시력, 작은 몸짓 속에 전투력과 감지 능력을 모두 갖춘 생물. 다음에 새우를 보게 된다면 함부로 얕보지 마세요. 그 친척 중에는 바다 최고의 파이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아다니는 새 중 하나,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는 날개 길이가 3m가 넘는 개체도 있어 현존하는 새 가운데 가장 긴 날개를 가진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새는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바트로스는 바다 위의 바람을 이용해 활공하는 기술로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생존을 위해 넓은 바다를 떠돌던 알바트로스는 번식기가 되면 놀랍게도 자신의 태어난 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번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난 곳은 오랜 세월 번식지로 이용되어 온 안전한 장소입니다. 비록 먹이는 부족하지만 천적이 적으며 새끼를 키우기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새끼를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 먹이를 구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알바트로스가 세상을 여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긴 비행의 목적은 여행이 아니라 살아남고 후손을 남기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황조롱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 맹금류입니다. 몸집은 크지 않지만 뛰어난 시력으로 높은 하늘에서 먹잇감을 발견하고 공중에서 거의 제자리로 떠있는 호버링 비행을 하며 들쥐나 작은 새를 사냥하는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최근 황조롱이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속 절벽 대신 아파트 난간이나 실외기에서 알을 낳는 모습이 잇따라 관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황조롱이는 원래 높은 절벽이나 바위 틈에서 번식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고층 아파트는 높은 위치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천적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까지 갖추어 절벽과 비슷한 번식 장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비둘기와 참새 같은 먹이도 풍부해 도심에서 새끼를 키우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가 황조롱이에게 새로운 서식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어쩌면 황조롱이에게는 거대한 인공절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생동물 중 하나, 바로 고라니입니다. 사슴처럼 생겼지만 의외로 고라니에게는 뿔이 없습니다. 대신 수컷은 길게 자라는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는 흡혈귀 사슴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고라니는 점프력이 뛰어나고 수영도 잘하는 동물입니다. 강과 산을 자유롭게 오가며 넓은 활동 반경을 자랑합니다. 고라니는 사슴처럼 우는 것이 아니라 개가 짖거나 짧게 컹컹거리는 것 같은 소리를 냅니다. 밤에 들으면 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라니라 하면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밤에 자동차만 보면 들이박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라니가 차를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느끼면 순간적으로 놀라 지그재그로 방향을 바꾸며 도망치는 습성이 있고 강한 헤드라이트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는 마치 차를 향해 뛰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에게는 너무 흔한 동물이지만 고라니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토종 야생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삭입니다. 삭은 전국의 산과 숲, 습지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토종 포식자입니다. 몸집은 집고양이와 비슷하지만 들쥐와 토끼, 새, 개구리, 심지어 물고기까지 사냥하는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나무도 잘 타고 수영도 할 수 있을 만큼 환경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놀랍게도 삭은 전국 곳곳에 서식하고 있지만 야행성인데다 사람을 극도로 피하는 습성 때문에 평생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삭은 생태계에서는 설치류 개체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국내의 생태계를 위협했던 외래종 뉴트리아 새끼를 삭이 사냥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토종 포식자가 외래종의 개체수를 자연스럽게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삭은 지금도 우리 생태계를 지키고 있는 진짜 야생 포식자입니다. 우리나라 강과 저수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육식성 민물고기, 바로 가물치입니다. 길게는 1m 가까이 자라며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살아갑니다. 가물치는 산소가 부족한 물에서도 공기를 직접 마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거의 없는 웅덩이에서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몸을 꿈틀거리며 짧은 거리를 육지로 이동해 다른 물 웅덩이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이도 매우 다양합니다. 작은 물고기는 물론 개구리와 새우, 심지어 작은 뱀까지 사냥하는 강력한 사냥꾼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도 매우 강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치어 곁을 지키며 천적이 다가오면 몸을 던져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생존력과 포식력 때문에 가물치는 해외에서는 악명 높은 침입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민물고기지만 다른 곳에서는 생태계를 뒤흔드는 포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능력이 다른 곳에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지식 이야기 가지야.